자, 그러면 조직의 기능부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행위. 학습인원 정리 잘 해놔야죠. 학습인원. 개인행위는 학습,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구분해서 하셔야죠. 그죠? 고전적 조건화 하면은 뭐, 파블로프의 실험. 개한테 먹이 줄 때. 그죠? 본능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종소리를 막 울려줬더니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그죠? 광고 전략 쓸 때 이 고전적 조건화에, 그죠? 요런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광고 이론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먹는 거하고 연예인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의 좋은 감정이 이 먹는 거에 이전돼가지고, 그죠? 그것만 봐도, 아, 연예인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 조작적 조건화는 이제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지. 어떻게? 잘하면 먹이 주고, 좋은 걸 주고, 못하면 안 주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는 조작적 조건. 그죠? 이건 수동적 반응, 능동적 반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라 그랬다 안 하면 어떻게 체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하는 거 잘하면 상을 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조작적 조건 아닙니까? 그죠? 조직에서는 어때요? 조직에서 성과를 이루면 성과급을 주고 하고 안 하면은 빠이빠이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자, 요거 강화이론. 요것도 정리 잘해야죠. 강화이론. 강화이론 정리 잘해야죠. 좋은 거를 첨가하거나 좋은 거를 제거하거나 안 좋은 거를 첨가하거나 안 좋은 걸 제거하거나. 그 중에서 이제 바람직한 조직 내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 두 가지. 좋은 걸 첨가하거나 안 좋은 거를 제거하는 게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이제 좋은 거 첨가하는 걸 긍정적 강화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첨가하는 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거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고. 안 좋은 거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거해 주는 거야. 뭐 이제 작업 환경이 많이 막 노이즈가 많고 막 아니 위험 요소가 많으면 그런 걸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불쾌한 사건을 제거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속어. 좋은 걸 제거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감소시키는 거. 요것도 그렇고. 요 속어가, 벌은 금방 알잖아. 벌이야 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뭘 첨가한다? 벌을 첨가해가지고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체벌을 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다가올 거냐, 요거. 속어. 나머지는 다 다가오는데, 요거. 속어는 어떤 거? 속어는, 이거 자꾸 요거 빗대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터졌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이 공무원들 저녁에 야간수당 받으려고 서로 이게 품앗이 하는 게 있어요. 품앗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하는 거 하나는 이제는 요거 실리콘으로 지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해주고 저녁에 수당 받는 거예요. 자기 일 안 했는데, 그건 뭐야? 당연히 조직 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죠. 일도 안 했는데 수당 받아가는 거잖아. 그 어떻게? 야간 수당 체계 싹 없애버려. 그럼 이제 그런 일 안 하겠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속어다. 그런 거죠. 태도도 좀 잘하셔야 돼. 하여튼 태도도 중요해요. 자, 태도. 자,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조직행위 좀. 이게 요거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내가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유인물에 있는 거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나름대로 고른 거예요. 사실 그 24페이지에 강화의 종류도 사실 정리해 놓으셔야 돼. 연속적 강화, 단속적 강화의 효과 있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되고, 사실을. 근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실 그냥 빼놓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뭡니까? 강화 효과가. 변동비율법이죠, 변동비율법. 그죠? 고정법보다는 변동법이 더 오래 가는 거고, 그죠? 간격법보다는 비율법이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강화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태도. 자, 태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행위적 요소. 실제로 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나 예를 들면 뭐야? 내가 회사에 간다. 회사에 딱 출입문을 딱 들어오는데 내가 싫어하는 김 부장님이 저기 앞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 그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김 부장을 딱 봤을 때 인지적 요소야, 그게. 어? 인지하는 거잖아. 오감을 통해서 인지한 거잖아요. 그죠? 인지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김 부장님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생겨?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지. 나를 자꾸 갈구니까. 어? 그죠? 그리고 딱 가서 어떻게?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그래도 세상 생활이니까 딱 가서 맑은 미소로 인사 딱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그죠? 요게 행동 중 요소, 이렇게.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됐죠? 인지부조화 뭔지 알죠? 그죠?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인지부조라고 하죠. 그죠? 직무만족. 나 근데 그건 왜 빠졌지? 직무분석하고 직무평가표가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없네? 조금 전에 우리 직무분석했을 때 내가 그거 얘기 안 했대. 직무명세서하고 직무기술서도 얘기 안 했네? 그죠? 아이고, 잠깐만. 여기 없나? 그러네. 14페이지에 보면 그죠? 이게 유인물 하다 보면 14페이지에 보면은 직무 분석 이후에 직무 평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무 분석 과정에서 보면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 결과 자료가 직무 기술서하고 명세서가 있죠. 요거 기술서 명세서에 뭐가 명시되는지 기술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직무 명세서죠. 잡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 그죠? 이게 직무 명세서에 나타나죠. 일 자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뭔가요? 일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에 대한 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건 지금 제목만 달아놨지만 하다 보니까 빼먹었네, 그죠? 요거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그리고 요거는 뭐 자, 이제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누누이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동기부여 쪽은 무조건 정리를 잘 하셔야지. 이것도 조금 전에 뭐 마이클 포터 이론처럼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그죠? 동기부여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온다고 봐야 돼, 이것도. 확률적으로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론, 과정이론, 기본적으로 다음 쪽 내용이론에 해당하잖아요. 과정이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각각의 이론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내용이론, 메슬러의 욕구 구단계 잘 나오고, XY 이론, 성악선, 선소설 이런 거, 그리고 알더퍼, 요거 메슬로우하고 요거 ERG 이론이고 같이 요거 같이 엮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허즈버그 이호인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 맥클랜드 성취동기 뭐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직무 특성 이론도 잘 알아주셔야 되고, 아지리스의 성승 미성승 이론, 이것도 테일러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거죠. 내용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 이거 중요해. 브룸의 기대 이론. 그죠? 수단성, 기대성, 유의성. 그죠? 특히 과정 이론 쪽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수단성, 기대성, 유의성. 이게 뭔지 모르면 이거는 심각한 거야. 지금 아무 모르면 심각한 거야. 그걸 내가 또 여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는 뭐야? 인풋 대 아웃풋 비교. 내가 인풋 드린 거에 아웃풋과 상대방 타인이 인풋 드린 거 아웃풋 비교해가지고 일치하지 않은 불공평한 거라고.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동기부여인 거예요. 동기부여. 내가 드린 노력에 대한 보상과 상대방이 드린 노력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요것도 똑같아. 포터의 롤러 이론도 업적 만족 이론도 기대 이론하고 공정성 이론 짬뽕해서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 잘 해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요거 별거 아닌데도 이것도 시험에 이 기출문제 봐봐요. 노무사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요것도 그죠? 엄청 잘 나와. 별거 없지만.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강제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중거적 권력. 그래서 개인적 권력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전문적 권력하고 중거적 권력은 개인한테 나오는 권력이죠. 그죠? 어떤 분야에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잖아. 이 사람 프로그램 짜는 사람인데 프로그램 관련된 뭐 컴퓨터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전문적 권력, 그죠? 중거적 권력. 예. 어떤 사람의 기준점, 롤모델이 기준이 되는 그런 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적 권력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이 리더십 관련된 권력은 요 5가지인데 이게 나중에 추가된 거긴 해요. 정보적 권력. 내가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중요도는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권력도 있다는 거. 나중에 들어왔어요, 저기. 현대적 리더십. 이건 뭐를 중요시해야 돼? 요거. 변혁적 리더십 정리 잘해야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차이점. 그죠? 변혁적 리더, 거래적 리더십. 교재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그거 이제 넣어놨잖아요. 29페이지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점. 그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면서 과거에 있던 모든 리더십을 싸잡아가지고 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리더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그죠? 내가 사장인데 뭐 직원들이 말을 왜 들어요? 월급 주는 말 듣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예. 근데 좀 더 이제 큰 비전을 두자는 거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단순히 그냥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기업의 커다란 비전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신념이나 가치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리더십. 그런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제가 지금 교재에서는 빠졌는데 요거 파워포인트에는 빠졌죠. 이거 설명이 PPT에는 없는데 28페이지에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도 이론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28페이지에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도 연구. 관심, 인기, 과업, 타업, 이상형. 여기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리더십 유형은 어떤 유형? 예, 이상형, 9.9. 그죠? 예,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거. 예. 일도 잘하고 사람에도 관심이 많은 리더십. 우리 리더십에서 과업형과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좀 드립시다. 내가 이제 요 PPT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리더십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가지가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잖아요. 따져보면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리더십 이론이 이제 행위 이론부터 처음에 자질 특성 이론부터 행위 이론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상황 이론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행위 이론에서의 리더십을 판단할 때 리더가 하는 행동이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 사무실 딱 갔어. 그러면 내가 이제 직무 중심의 리더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딱 가서 그러는 거지. 어제 그거 다 마무리 해놨어?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뭐야? 내일 할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직무 중심의 리더십이고, 오늘 딱 갔는데 딱 그러면서, 어제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응? 오늘 가족, 이렇게 혹시 어제 딸이 시험 봤더니 시험 잘 봤어? 이런 거 물어보면 뭐야? 인간 시험이죠. 그죠? 사람 중심의 리더십. 그죠? 그런 거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리더십은 어떻게? 특성이론부터 행위이론, 상황이론, 변혁적 리더십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 나머지 거래적 리더십하고 싸잡아서 비교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특성이론. 왜 그런 거야? 보니까 반장, 부반장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성격도 좀 긍정적이어야 되고 좀 막 이렇게 좀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래야지만 좀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지. 그죠?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나 하나 딱 심어주면 제가 열심히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자, 웃자고 한 얘기죠? 자.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상관할 거 없죠? 그래서 이것이 집단 차원과 조직 행위론. 집단 차원의 조직 행위론.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 예. 조직 기술 같은 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도구나 기법, 활용,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직 기술이라고 하죠. 조직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도구, 테크닉, 뭐 이런 거.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은 뭐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연속 생산 기술, 소량하고 뭐 대량, 뭐 연속 생산 기술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뭔지 알 거라고 보고요. 이건 간헐수공업 형태고, 이건 공장. 요거는 뭐야? 석유화학 공정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석유화학 공정. 페라우의 기술 유형은 이제 일상적 기술, 장인적 기술. 여기 이제 구분하는 방식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비중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톰슨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기술 유형.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톰슨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기술 유형. 톰슨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기술 유형. 그죠? 그래서 중개형, 연속형, 집약형이 있죠? 여긴 좀 색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색깔이.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전혀 없는 형태는 뭐예요? 거기 이제 중개형, 집합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속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니까 순차적 상호 의존성을 띄고, 집약형이 교호적인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은행 창구 같은데, 민원봉사실 같은 데가 이런 집합적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전혀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연속형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앞에서 진행을 해야지 뒤에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서 그 관련된 유사성이 있는 부서들끼리 어떤 상호 의존성이 있으면 순차적이라고 보는 거고,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집약형 같은 경우는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병원은 각각의 부서들이 말 그대로 진짜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집약형 구조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재 여기 넣어놨나? 그 다음에 그 밑에 30페이지에 그 톰슨의 상호 의존성 밑에 보면 사업부대 조직 있죠? 요거 내가 제목만 넣어놨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사업부대 정리 잘 하셔야 돼. 응? 사업부대. 그리고 매트릭스 행렬 조직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부대 조직하고 매트릭스 행렬 조직 구조. 명령이 이원화된 조직 구조 형태가 매트릭스죠? 그죠? 종적인 조직과 횡적인 조직이 복합되어 있는 게 행렬 아니면 매트릭스 조직 구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명령이 이원화된 조직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평적인 프로젝트 조직하고 수직적인 일반적 짓는 조직 구조가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한 구조가 매트릭스 구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사업부대 조직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업부 단위로 많이 운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빗대서 얘기하는 게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안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PC, 가전제품,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비메모리 쪽도 하면 CPU 쪽도 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 단위별로 각각의 독립체산자 형태로 운영이 돼요. 거기 각각의 책임자 사장들이 따로 있고, 그런 사장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하는 회의가 이제 사장단 회의가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독립체산자 형태로 되는데, 사업부대 조직으로 돈이 운영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 나름대로. 뭐 당연히 부서 간의 중복성이 생길 수는 있어. 왜냐면 각각 사업부 단위 내에 어떤 조직들, 뭐 회계나 뭐 재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서들이 생기면 또 다른 부서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로 통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직 내 여러 부서들이 중복될 수는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좀 아니다 싶으면 쉽게 버리면 되는데, 하나의 큰 조직으로 묶여 있으면 그걸 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 각각의 부서 간의 역할이 되게 서로 상호 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 없다. 야, 이제 앞으로 반도체 버리자. 그러다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사업부 다닐 땐 버리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걔네만 떼내면 되니까 걔네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걔네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부대 조직의 특징이 환경 변화에 대단히 잘 적응할 수 있다. 거대한 조직을. 사업부대 정리 잘 하셔야 돼. 이거 말고도 교재에 보면 내용이 더 있으니까 정리 잘 하세요. 포인트 되는 거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 이것도 환경과 관련된 조직이죠. 기업의 환경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더 적합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태적,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이 동태적 환경일 때는 유기적 조직이 더 적합하고, 안정적, 정태적 환경일 때는 기계적 조직이 더 적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정태적 환경이냐, 동태적 환경이냐에 따라서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두 가지 정리 좀 해놓으셔야지. 그죠? 유기적 조직이 수평적 구조를 띠고 있죠? 권력 구조 형태가 수평적 권력 구조를 띠고 있고,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권력 구조를 띠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갈등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해, 얘네들. 조직 구조도 얘는 수평적 관계고 얘는 수직적 관계잖아.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는 토론과 기타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위해서 해소하고, 얘는 상극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죠? 상명 하달 방식이니까, 그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죠. 정리를 잘 하십시오. 요것도 얘기할까? 어디 있어? 얘는 관리의 폭이 넓어요. 얘는 좁고. 하나의 관리자가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인원의 수를 보면 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수평적 구조는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직적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니까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여긴 이게 다 끝이네? 그리고 그 31페이지에 파워포인트는 이것만 정리해놨지만,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거기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 있죠? 완전 연결형, 수레바퀴형, 쇠사슬형, Y자형, 원형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내 수업을 들은 분이든 다른 수업을 들은 분이든 간에 이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 요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사고 현상하고 집단 극화 현상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단 사고 현상은 뭐야? 혼자서 결정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뭐 여럿이 모여서 결정했더니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죠?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현상을 집단 사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단 내에서는 되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완력이나, 그죠? 집단 내 구성원의 어떤 상호, 그죠? 계층 구조에 따라서, 윗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묻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집단 사고 현상이 생깁니다. 집단 운영이 강할수록 집단 사고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집단 극화 현상은 뭐야? 뭐 아니면 도. 그죠? 그러니까 보수적 어떤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모험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한쪽으로 왕창 치우치셔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생산 운영 관리. 왜 생각보다는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아. 생산 운영 관리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앞에는 내가 빼놨지만 뒤에서 얘기는 해줄 거예요. 어떻든 요거. 예,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JIT. 34페이지. JIT. Just in time. 응? 적시 생산 시스템. 이게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좀 알고 가야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공급자하고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고, 제품의 질 개선 및 향상을 얘는 계속 추구하는 거야. 제품의 질 개선 향상은 계속 추구하는 거고, 그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게 제품의 품질의 개선과 어떤 프로세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만 생산하므로 큰 노트의 규모가 필요하지 않고 1노트가 작은 노트야, 작은 노트. 큰 노트가 아닌 작은 노트. 큰 노트의 규모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조그만 단위로 생산한다. 이 로트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그렇고, 출고된 제품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결정되므로 생산 통제는 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적시 생산 시스템은, 여기 공장이죠? 자, 이거 소비자야. 자, 소비자가 이제 물건 구매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비자가 주문을 딱 넣으면 그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시 생산 시스템은 현대적 관점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뭐 되게 오래됐어요. 대학교 때 배운 거니까. 제가 대학교를 90년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JIT가 있었어요. 한참 되게 오래된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적시 생산 시스템이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딱 주문하면 생산하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은 달라요. 전통적 방식은 재고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쌓아놓고 파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쌓아놓으면 공장도 관리하고 이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단순하지. 야, 그 쌓아놓은 비용 다 그거 불필요한 비용이고 되게 비효율적인 비용들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주문 들어오면 만들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요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우선, 자, 소비자가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이제는 소비자 물건을 주문하면 딱 그걸 이제는 주문하는 걸 딱 얘기를 들었다가 내부, 이제 공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 야, 주문 들어왔으니까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역순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매부, 응? 구매부의 이제 담당자가 여기 이제 공급자한테 야, 물건 빨리 보내줘. 이렇게 또 해줘야 돼. 그죠? 그때 이제는 이게 이제 역류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보가 역으로 흘러간다 해서 역류 생산 시스템의 의미도 있고요. 그때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이걸 이제 간판이라 그래요, 간판. 우리말로 간판인데 일본어로 이제 간반이라 그래요, 간반. 간반 시스템이라 그래요, 간반 시스템. 일본어로 간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 정보,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간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급자한테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때 이 구매자인 이 제조회사의 구매자하고 공급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요거. 공급자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통적 방식은 어땠냐면 공급자가 여러 명 있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어? 여기 있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자 여러 명 중에 우리한테 물건 제일 싸게, 좋은 물건 제일 싸게 해주는 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그러니까 단기간에 계약을 하고 그냥 싸게 공급하는 업체하고 그때마다 계약을 맺지만 이런 JIT에서는 그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왜냐? 주문 들어와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전달되고 미리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물건이 들어와야 만들거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 그때 빨리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상호 신뢰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오래 지속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들여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하고 거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고 주문 들어오는데 이 공급자가 나 공급 못 해줘. 이러면 이제는 완전히 JIT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이제 주문이 들어와. 그럼 이제 막 만들어. 근데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게 뭐야? 이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되게 업무 능숙도가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 네?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뭔가 하다 물량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신뢰관계, 그 다음에 상호 간의 협정이 제일 잘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개선한다. 이게 JIT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업을 멈추고 그때마다 개선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JIT가 구현이 안 돼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렇게 해야지 JIT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질에 그 다음에 개선 활동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번 생산할 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은 공장이 한번 딱 가동을 하면 공장이 시스템이 돌면서 한번 물건이 한번 딱 대량으로 생산되잖아요. 그게 1로트거든. 한번 왕창 돌면서 한번 만드는 양의 크기가. 예? 근데 JIT에서 한 번에 왕창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때 찌끌찌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노트지. 큰 노트가 아니라. 예? 그죠? 노트 자체가 작은 거야. 그리고 풀 시스템은 뭐야? 이제 끌어당기는 거니까 이제 고객이 주문 넣었을 때 만드는 거니까 풀이라고 그러는 거고,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은 푸시 방식인 거지. 밀어내듯이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거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JIT 개념 잘 아시라는 거지. JIT는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린 시스템이라고 돼요, 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계속 보죠. 지식 창조 모델.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지식 경영 관련된 걸 넣어놨구나, 여기다가. 예.
이 지식창조 모델도 알고 있죠? 논학과 입구치료의 지식창조 모델. 그래서 지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지식이 어떻게, 그죠? 계속 지식을 확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지식창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죠? 지식의 크기가 더 커지죠. 그죠? 요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암묵지가 암묵지, 암묵지가 형식지, 형식지가 형식지,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됐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니셜 딴 거죠? SECI 지식창조 모델. 자, 그다음 요거. 생산운영관리도. 자, 요거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기업 경영층에서 이제는 제조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 경영자들은 이제 계획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들이니까 자,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 거냐. 그래서 요즘에 삼성도 비메모리 분야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는 부가가치가 별로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우리는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중기, 단기. 그래서 이제 중기 생산, 총괄 생산 계획을 이제 APP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APP가 이제는 뭐야? 이런 거잖아.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드는 물건이 1년 동안 몇 개가 팔릴까? 요걸 우선 예측을 해야 돼. 그게 수요 예측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딱 해. 그래서, 야, 한 120만 개 정도 팔릴 것 같아. 120만 개. 120만 개 딱 예측을 하면, 이걸 1년에 120만 개를 한 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간을 쪼개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탄술적으로 딱 보면 그냥 간단하게, 야, 이렇게 해서, 뭐, 1월, 2월, 쪼개서 12월까지, 매월 몇 개씩 만들어, 뭐, 12로 나누면 되니까, 한 달에 한 10만 개씩, 꼭 월 단위가 아니어도 뭐 6개월 단위면 60만 개씩은 만들어내야지 1년에 120만 개 소환하기를. 그런 걸 세우는 게 이제 중기 생산 계획이고. 그죠? 근데 뭐 꼭 이렇게 만든다고 보장은 하지 못해요. 어차피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APP 세우고, 수요 예측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제 APP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정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죠? MPS가 M이 이제 마스터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정 계획이,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제 요 주를 일주일 해가지고 주로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단위의 계획을 세우면 이제 한 달에서도 이제 한 달이 4주니까 4주에 이제는 각 주별로 몇 개를 만들어야지 대략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0만 개면 일주일에 2만 5천 개씩은 생산을 해줘야 한 달에 10만 개는 커버 가능하겠네. 이런 거 세우는 게 이제 주일정 계획. 그죠? 주일정 계획. 그죠? 그럼 요거 세웠어. 그러면 이제는 한 달에 이제 2만 5천 개를 만들려는데 요 수요를 만족하면 이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라고 합시다. 120만 되면 너무 많긴 한데. 하여튼, 선풍기 할까? 선풍기는 또 계절 상품이라 이렇게 팔리진 않는데. 하여튼, 자동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2만 5천 개를 팔어. 일주일에. 그러면 2만 5천 개 만들면 이제 필요한 부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완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부품수를 알아야 2만 5천 개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 양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획하는 게 MRP야, MRP. 예?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 아닙니까?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얘기하나? 그죠? 그러면 이제 자재 소요 계획, MRP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세 가지가 있어. 여기 시스템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인데, 얘 MRP가 구현되려면 필요한 정보가, 그죠? 완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수를 알아야 되죠? 부품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요 자재 명세서에 담겨 있어. BOM에. BOM이라는 정보에 하나의 독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속 수요들 있잖아. 부품. 독립 수요에 해당하는 종속 수요를 이 부품수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OM이라는 자재 명세서에 이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있고, 그걸 알았으면 또 뭐가 필요해? 만약에 이 10개씩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부품이 들어가면 총 필요한 부품 수는 25,000개 곱하기 10개니까 25만 개 부품이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필요한 부품 수는 얘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창고에 지금 10만 개가 있으니까 15만 개만 더 주문하면 되겠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얘가. 이거 Z가 아니라 I입니다. 응? IRF.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의 약자. 재고 기록철. 네? 재고 기록철. 그죠? 요 두 가지네.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말한 것처럼 MPS 정보 요 세 가지가 들어오면, 그죠? 한 주에 몇 개 만들 건지, 그리고 각각의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 그리고 창고에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알면 요 정보가 요 MRP에 딱 들어가면 MRP가 지가 알아서 필요한 부품 수 발주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이 시스템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나중에 뭐까지 발전해? ERP까지 가잖아요. ERP. 예? 전사적 자원 관리. 기업의 모든 자원을 관리한다. 인적, 물적, 회계, 재무, 모든 자원 다. 예? ERP. 그죠? ERP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요즘엔 못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엔 SAP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이걸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 설명한 거고. 하여튼 프로그램 일종의. 개념적인 거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재 소유 계획할 때 이 정보가 딸려 들어가는 거야. 이 Z가 아니라 I인데 자꾸 Z로 돼 있죠. ZRF죠. 여기까지 알면 되죠. 그래서 MRP의 세 가지 요소 뭐? 자재 명세서, 재고 기록철, 대일정 계획, MPS. 그죠?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건? 됐나? 요거. 자, 생산관리의 의사결정.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 모듈러 설계하고 집단관리기법 요거 두 가지. 모듈러는 뭐로 생각하냐면 부분 완성품이야, 부분 완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예? 컴퓨터 열어보시면 본체 안에 보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가 있어. 메인보드 안에 여기 CPU가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램이라 그래서 램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옛날에는 뭐 사운드 카드도 있고, 뭐 그래픽 카드도 있고 많았는데 요즘에 사운드 카드는 메인보드에 부착돼서 나오고, 그래픽 카드는 아마 아실 거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게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는 막 이따만한 그래픽 카드 막 들어가잖아요. 엄청 비싼 거. 근데 이게 뭐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품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이미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분품으로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야. 기능이. 그죠? 그래서 그 부분품들을 조립을 하면 완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듈러 생산은 컴퓨터로 내가 비춰서 얘기하는데, 컴퓨터로 지금처럼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컴퓨터도 저도 막 용산에서 부품 사가지고 막 조립할 때가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조립해가지고 하면 이제 지금은 막 윈도우 화면 나오는데 그때는 도스 썼거든요. 도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검은 화면에 이제 글자들 막 깜빡이면 거기서 이제 명령어 막 쓰면 이게 글자들이 막 떠. 하여튼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당시에만 이제 그러면서 막 게임하면서 막 만족감 느끼고 막 뿌듯함 느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막 하다 보면 갑자기 파란 화면이 팍 뜨네 막 이러면서 컴퓨터 막 망가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컴퓨터들을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사와가지고 조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품들을 조립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게이밍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CPU를 뭘 쓰냐, 그래픽카드를 뭘 쓰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용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이너 그래픽 작업하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 편집용 작업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서핑하는 용도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에? 그래서 이 모듈러 생산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매스 커스터마이징, 예?
고객화와 대량 생산의 두 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고객화도 가능하다. 예?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GT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GT하고 모듈러 생산의 장점에서 35페이지에 두 가지 공통점을 넣어놨어요, 거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중간에 35페이지에. 집단관리기법 GT와 모듈러 MP의 공통점. 두 방법 모두 대량 생산 체제와 소량 생산 체제의 접근을 시도한 방법. 소량 생산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개념 아닙니까? 커스터마이징. 그죠? 고객화. 따져보면,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지금, 그죠? 이제 기술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딱 완성된 제품들, 기성품 몇 가지 종류 중에서 그냥 그것만 선택지로 썼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체형이나 이런 거 다 맞춰서 우리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서도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고, 두 방법 모두 원가 정갈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법이다.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GT와 모듈러 MP 두 가지 좀 개념 알아두시고, 이 공통점 특징 내가 여기도 넣어놨죠. 파워포인트에도.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 여기 또 얘기해줘야겠네. 교재에 있는 걸로. 뭐 하나 얘기해줘야 되냐면, 공정별 배치하고 제품별 배치라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설비 배치의 세 가지 기본 형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집단관리 기법하고 모듈러 공통점 바로 밑에 설비 배치의 세 가지 기본 형태라 그래서 공정별 배치하고 제품별 배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배치가 있는데 혼합형 배치는 빠졌네? 하여튼, 혼합형 배치 두 가지 섞어놓은 거죠? 이게 이걸 생각하시면 돼. 공정별 배치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해만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는 데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 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공정별 배치 형태가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냐면 우선 라인별로 먼저 얘기했다. 그 밑에 제품별 배치부터 얘기할게요. 라인별 배치는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제 라면 공장이야. 자, 그럼 원재료가 이제 투입이 되죠. 밀가루가. 자, 밀가루가 투입이 됩니다. 자,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 때, 자, 원재료가 투입이 되면, 이 이 라면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최종적인 제품이 딱 나와. 그래서 뭐 신라면, 그리고 또 여기 똑같이 원재료가 딱 투입이 돼. 그러면 여기 똑같은 공정을 자기 그 독자적인 공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이 딱 만들어서 여기서 뭐 이제 사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의 제작 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요게 라인별 배치야. 네? 라인별 배치, 제품별 배치라고도 하고. 자, 그럼 공정별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네? 공정별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 공정별 배치는 자, 원재료가 딱 투입이 돼. 그러면 이건 공정별이기 때문에 공정이 중심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제 어떤 라면을 만들 때, 우선 밀가루가 처음 투입이 되면 밀가루가 하는 과정이 뭐야? 반죽하는 공정부터 진행이 되는 반죽.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반죽이라는 공정은 어떤 라면을 만들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정이니까, 반죽 공정을 거쳐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하면 이제 사출 공정을 또 거쳐. 사출이라는 게 뭐야? 면발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면의 굵기에 따라 사출 과정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반죽 공정이랑 공통 공정을 통해서 다음 공정에서는 다른 각각의 라인별로 가서 탈 걸 타고, 그 다음에 또 튀겨. 그러면 튀긴 공정에는 공통적으로 또 같이 들어가는 라면들이 있을 거고, 건조, 그냥 반건조에서 나오는 건면 같은 경우에는 말리겠죠? 그러면 그 공정을 또 나눠서 가는 거야. 그래서 공정 중심으로 공통적인 공정은 같이 타고, 개별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제품 나올 때 포장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따로 가야 되니까 따로 타는 이런 강적이 이제 공정별 배치 이런 게. 아시겠어요? 근데 라인별은 어때? 그냥 반죽부터 튀기는 거, 사출을 그냥 각각 독자적으로 자기 라인을 다 독자적으로 갖고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생산량이.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설비 자체가 이건 전용 설비를 써, 전용 설비.
딱 요거 만들기 위한 전용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되게 비싸요. 요런 거는 뭐야?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설비죠? 이런 걸 이제 범용 설비라 그래, 범용 설비. 예? 범용 설비. 같이 쓰니까 이거 가격이 싸, 상대적으로. 그죠? 유연성은 어떤 게 더 높겠어요, 유연성? 만약에 이제 만들다가, 야, 이제 일하면 안 팔리니까 요 라면은 생산하지 말자 이랬어. 어떤 게 더 유연성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문제에서 이거는 공정 쓰면서 얘만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설비를 다 폐기해야 돼.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딱 상식선에서 이렇게 딱 이해를 해야죠. 응? 그러니까 그런 시시콜콜하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이제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도 다 있을 거야, 아마. 응? 문제 풀다 보면 나오고 해요. 근데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돼. 이거 비싸. 이거 싸. 됐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네. 자, 라인 밸런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인 밸런싱. 라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라인 밸런스는. 그러니까 라인 밸런싱은 어디에서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 네?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고가 좀 쌓였다가 얘네들이 다 생산되면 그 다음에 또 튀기고 해야 되니까 조금씩 기다리면서 만드는 거고, 얘는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연속적으로 쭉 계속 만드니까 얘는 중간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다른 라면 튀기고 있을 때 또 다른 라면 들어오면 기다려야지. 설비를 같이 쓰니까. 근데 얘네들은 딱 그거 만드는 용도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라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100% 기계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만들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5분 걸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20분 걸리는 거야. 하나 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 5분만 15분 기다려야 돼. 놀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량을 쪼개주던가, 5분짜리로 해서 쪼개던가, 아니면 이 공간에 4명을 배치해놔야지. 예?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라인별 배치는 라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됐죠? 뭐 빼먹은 게 없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고, 예. 잠깐 또 쉬었다 합시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